코스피 7천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5 어제 기준으로 한 5% 정도 이게 가능할지,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취해야 될지 전략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잘 갑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이라는 좀 파고는 있었는데 넘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좀 잠시 숨을 골라도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고요. 코스피 7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빨리 갈 수 있는지, 또 조급한 마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7천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우리 2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 뭐 어쨌든 그 사이 V자 반등으로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일종의 거의 이제 더 이상 그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러한 그 종전 협상, 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와 관련된 것을 지금 가격에, 주가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밤 사이에 브렌트 유가가 111달러, 이것이 올해 3월달에 제일 높았을 때가 119달러였으니까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9주차 지금 봉쇄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해 보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시장은 잘 원말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한 주, 두 주 더 여기서 늦어진다면 시장에 분명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1, 2월 달에 봤던 그런 가파른 상승 가능성, 그거는 조금은 좀 마음을 비워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올해 연내까지는 8,000에서 8,500까지들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국내 시장의 그러한 상승 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그게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미국이 올해 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1, 4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1.7%? 엄청난 그러한 성과를 냈는데, 그게 다 이제 반도체 주도의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예상 EPS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0이었는데 335니까 거의 한 4배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흥국도 좋다, 뭐 미국보다 신흥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신흥국 안에서도 한국 시장이 대만을 제끼고 완전한 압도적인 상위권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보시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예상 PER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거의 7배. 과거의 역대, 이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려왔는 수준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낮은 거는 이익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른 세계, 미국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죠. 70%. 미국이 이제 20배, 22배가 섞여 있어서 저런데, 지금 보면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한국이 제일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선 국내에 ETF를 사는 외국인들도 좀 늘었다고 하고, 미국 내에서 소위 이제 해외 ETF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수익률 앞에서 장사 없고 이익 증가 앞에서 장사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동전이 최악으로만 치닫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서 너무 오래 끌지만 않는다면, 현재 예상 이익 추정대로 간다면 전혀 뭐 8,000, 8,500을 바라보는 게 전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수가 간다? 지수에 또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라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또 오늘 뭐 시게이트 일단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굵직한 M7 중에 한 4개가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메타 이런 종목들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반도체 랠리, 이거는 이제 AI 투자의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촉발한 수혜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돈이 다 쏟아져 나오고, 왜 다들 지금 빅테크 4개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앞에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요 4개 회사가 올 한 해 동안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따로 900조 원이거든요. 90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수혜를 보고 우리 전력기기 뭐 이런 어쨌든 신재생 뭐 다 거기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첫 번째로는 그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900조 원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변경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변경이 있더라도 원래 이걸 딱 정확한 금액보다는 상하단을 줍니다. 근데 상단을 혹시 넘길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부들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숨죽여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설비 투자를 엄청 세게 하는데 이거를 감당할 만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라는 질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설비 투자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메타를 제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 증가율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예측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8%, 뭐 다른 데는 한 50% 이렇게 성장, 아마존 뭐 이런 데의 그 상승률,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야 너희 캐펙스를 지금 올해 80% 한다며. 근데 관련된 매출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너희 감당 가능하겠어?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빚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이 좀 뭐랄까요? 불안감에 떨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우리가 빅테크 직접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도체 랠리 더 크게 보면 한국 증시의 랠리가 어찌 보면 빅테크의 이런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쓰는 이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체크돼야 되는 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적 시전이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지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는데 그 테크 캐펙스 이런 수혜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AI, 우주,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시게이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잘 나와줘서 시장이 갔지만 그게 안 나왔더라면 또 AI 수익화 거품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책에 모이는 그런 쪽에서 AI 수익화될 수 있는 섹터 어디가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외국 뭐 그런 리서치 자료들을 보다가 되게 의미심장한 걸 봤었는데 네. 이번 AI를 이제 일종의 혁명으로들 보면서 뭐하고 비교하나 봤더니 우리는 보통 뭐 인터넷, 철도 뭐 이런 거 비교했잖아요. 최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하고 비교하냐면 기원전 만년뭐까지 가갖고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네. AI혁명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만큼 AI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구나. 이게 기원전 만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AI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야도 있고 피해를 받는 분야가 극명하게 연초에 갈리고 있다. 네. 작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올해 많이 갈리고 있어서 제가 테마형 보통 시메틱 ETF라고 하죠. 이 테마형 ETF가 그러니까 보면 한 뭐 종류는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잘 나가는 분야들을 가지고 상위 5개 업종, 하위 5개 업종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형 ETF 분야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역시 1등은 연초 이후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쫓는 반도체 ETF가 넘버원이고요. 제 수익률 50%입니다. 두 번째가 뭐 사실 태양광 이런 것도 사이에 껴 있는데 제가 그냥 신재생 에너지 제일 큰 거 갖고 왔습니다. ISLN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다 티커들입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챙겨보시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이 역시 우리가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전력기기 들어가 있는 전력 인프라 그리드 이쪽도 여전히 아주 양호한 성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전반적으로 업스트림 내추럴 리소스라고 그래갖고 소위 지금 뭐 그 석유 원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리 뭐 이런 것들 니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 좀 그런 기업들 원천적으로 에너지나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천연자원 개발 ETF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브라질 같은 데가 상당히 지수 자체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신재생도 있지만 원자력도 저 안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원자력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AI 밸류 체인 안에 당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예. 보셔야 지금 이 원재 쇼티지가 주가로 그대로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피해를 우리가 피해 종목들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소프트웨어스러운 것들은 다 좀 아래쪽에 있다. 보시면 핀테크. 왜냐면 최근 들어가고 지금 미토스 때문에 지금 막 은행들이 막 다 모여갖고 회의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핀테크 이슈되고요. 비트코인 여기 상대적으로 이거 풀리는 거아니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밤사이에 뭐 오픈 AI하고 연결돼 있는 업체들 오라클이니 그 다음에 그 슈퍼 마이크론 뭐 이런데 다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소매도 이제 에이전틱 AI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예.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가 그래서 아까 제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다음에 AI 혁명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자료를 제가 봤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아예 판을 지금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두 개를 좀 구분을 잘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혜주, 피해주를 가려주시니까 좀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금리 쪽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AI 그 사이클 그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그리고 가고 있고 통화 정책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또 정책으로 보이고 있고 또 케빈 워시가 다시금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쟁이 종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 하더라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속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기대는 워시가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인준은 받느냐 상원. 근데 다행스럽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99%가 됐습니다. 톰 틸리스가 드디어 물러섰기 때문에 된 것은 다행스러운데 그리고 워시 자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원 청문회 때. 근데 그 앞에 대전제는 대조표를 축소하기 위한 전제, 정지 작업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야, 여건이 그게 좀 말씀 주신 대로 잘 안 될 것 같아. 원래 안 그래도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고유가 환경이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G7 안에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 매파로 많이 좀 돌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열어주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일본, 뭐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은 BOC 캐나다 뭐 이렇게 주요 G7에 대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위에 보시면 붉은색 말고 저 위에 다 지금 모여 있죠. 예. 근데 확실히 이란 그 컴플릿 이후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우측에 이게 횟수거든요. 아래로 내려면 인하 횟수 0,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인상 횟수입니다. 지금 연내에 적어도 2번 정도의 금리 인상할 거야.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조차도 연내에는 금리 인하 못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동결 정도가 베스트 시나리오래야. 결론적으로는 지금 G7 국가들의 대부분의 지금 상황 자체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것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하반기에 매크로 변수에서는 덜 우호적인 환경이 열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제 연내에 8,000부터 8,500 요 정도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딱
5월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가 5월입니다. 세린메이 항상 이런 보통 공식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공식이 통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주요 이벤트는 뭘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원래 세린메이가 5월에서부터 시작되는 6개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죠. 그 6개월의 수익률이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의 6개월에 비해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5월에 다 팔고,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부터 좋은 성과 냈으면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 말쯤 와갖고 사갖고 그 다음 6개월을 즐겨라. 이제 이것이 옛날 195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잡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세린메이에 대해서 이맘때쯤엔 서로 얘기는 하지만 웃으면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대. 이런 정도로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4년인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시작되고 2년 차 될 때 중간 선거가 치러지죠. 네.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만 뽑아내서 중간 선거 해의 1년간의 주가 흐름이 평균적으로 어땠냐? 1946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자료인데 하늘색 선인데 보시면은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보시면 주가가 흘러내리죠. 네. 반면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3년의 평균은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합쳐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중간 선거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 대통령 뽑고 2년 정도 지나면 그 사이에 1년 차 때 뭔가 막 경기 부양하려는 정책들 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작년에 감세 법안 통과시켰죠. 그래서 올해 효과를 막 봐야 되는데 이 고유가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어? 라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 혹시라도 중간 선거 때 소위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면 그럼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 선거 때 5월부터 10월 사이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결국은 정책 불확실성도 한 몫을 분명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상황 자체는 또 하필이면 이때 연준 의장도 바뀝니다. 5월에 그렇죠 워시로. 근데 연준 의장이 되면 보통 신임 연준 의장이 올 때마다 이게 시장이 약간 고약해 갖고 신참 길들이기랍니다. 그래서 예.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은 한번 조정이 꽤 한 번씩 나타났었습니다. 쉽게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때도 올라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신임 연준 의장 탓은 아닌데 그때마다 항상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린메이하고 중간 선거의 세린메이하고 좀 결부가 된다면 이 5월 이후가 생각보다는 그냥 마냥 즐겁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열어두시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믿을 만한 구석을 분석해드리는 게 중요하네요. 특히 AI 투자는 이 핵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고요. 이 부분 잘 추려서 5월 전략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